에미나이 그 강마저 건너면 너희 남편은 죽은 목숨이야. 날래 돌아오라. 탈북자는 지옥까지 쫓아간다는 보이부였습니다. 차가운 물이 허벅지까지 차오르는 걸 느끼면서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머리 위로 들어올린 3살짜리 딸은 잠결에도 엄마 품을 꼭 쥐고 있었고, 강 건너 중국 쪽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고, 뒤쪽에서는 제 등을 비추고 있었어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끝이 날 것 같은 그 순간. 그리고 저는 걸었어요. 앞으로. 그로부터 1년 뒤 저는 한국에서 수백만 명이 보는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눈부신 조명 아래 마이크를 쥔 손이 떨렸어요. 두만강 한복판에서 떨던 그 손이 이번엔 전혀 다른 이유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양예술단 가수였어요. 20년 가까이 당이 허락한 노래만 불렀습니다. 그런데 탈북 전날 밤 어머니가 전화기 너머로 말씀하셨어요. 거기 가서는 너희 하고픈 노래 해라. 네 노래는 내 거야. 당 거의 아니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한 분 한 분 마음 다해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북에서 아직도 고통받는 인민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북에 있을 때 무대 위에서만큼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얼굴을 태울 듯 내리쬐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수천 명의 시선이 한꺼번에 쏟아져도 다리 한 번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만큼은 숨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설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바로 저 빛 아래라는 걸 온몸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 이름은 리순이입니다. 지금은 한국 이름 박소희로 살고 있지만 그 시절 저는 평양예술단 소속 가수였습니다. 당이 허락한 노래만 불렀고 당이 원하는 표정으로 웃었으며 당이 정해준 무대 위에서만 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처음 노래를 배운 건 6살 때였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이 고향인데 어머니가 그 시절 공장 선전대 출신이셨어요. 노래를 잘하셨던 어머니는 제가 처음 음을 맞춰 따라 부르던 날 눈물을 흘리셨다고 나중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딸이 자신보다 훨씬 더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걸 그 순간 아셨다고요. 청진에는 그때도 지금도 예술학교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재능 있는 아이들을 선발해서 어릴 때부터 키워내는 곳이에요. 10살 때 거기 시험을 봤는데 선생님이 한 소절 듣더니 더 들을 것도 없다는 듯 합격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어머니가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 손을 꼭 쥐고 순이야 너는 이제 우리 집안을 살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완전히 몰랐습니다. 북한에서 예술가로 성공한다는 건 단순히 노래를 잘한다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배급이 다릅니다. 월급이 다릅니다. 무엇보다 평양에 살 수 있습니다. 평양 거주권은 북한에서 가장 소중한 특권 중 하나예요. 지방 사람들이 평생 꿈만 꾸는 것입니다. 제가 평양예술단에 들어간 22살 그 해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며칠을 우셨습니다. 기뻐서 우셨는지 슬퍼서 우셨는지 그때도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평양예술단은 당이 직접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정해져 있었어요. 당을 찬양하는 노래, 수령님을 칭송하는 노래, 조국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들. 외국 노래는 당연히 금지였고 남한 노래는 입에 올리는 것조차 반동으로 몰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끼리 연습실에서 가끔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긴 했어요. 어디서 들었는지 모를 남한 가요 멜로디를 누군가 흥얼거리다 혼이 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무대가 좋았어요. 조명이 좋았고 노래가 좋았고 관객의 박수가 좋았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일 때 홀 전체가 숨을 참는 그 순간이 좋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생각, 다른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남편 철수는 같은 예술단 악단원이었습니다. 바이올린을 켰는데 손가락이 길고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말이 많지 않았지만 대신 제가 무대에서 내려올 때마다 늘 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건 제가 25살 때였는데 단내에서도 잘 어울린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딸 은별이가 태어난 건 결혼 이듬해였습니다. 은별이가 처음 웃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새벽 공연 연습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딸이 저를 보더니 입을 찢어질 듯 벌리고 웃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왜 노래를 해야 하는지 처음으로 진짜 이유를 알았습니다. 무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아이한테 더 나은 내일을 주기 위해서. 그게 제가 더 열심히 한 이유였어요. 평양 보통강 구역 아파트에 셋이서 살았습니다. 예술단 배급을 받으니 다른 사람들보다 형편이 나았어요. 은별이 분유도 제때 구할 수 있었고 겨울에 연탄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그 정도면 꽤 잘 사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2016년부터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내에서 조용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누군가의 남편이 장마당에서 외국 영상을 팔다 잡혀갔다는 이야기. 어느 집 딸이 휴대전화로 중국 드라마를 보다 발각됐다는 이야기. 보이부가 요즘 들어 더 자주 순찰을 돈다는 이야기. 예전엔 웃으며 지나쳤을 이런 이야기들이 점점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딱히 뭘 한 게 없었어요. 정해진 노래 불렀고 정해진 연습했고 정해진 무대에 섰습니다. 그런데도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마치 발밑의 땅이 아주 조금씩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분명히 무언가 무너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 말이에요. 그 느낌이 현실이 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2018년 12월이었습니다. 연습실에 단장과 함께 들어선 두 남자는 끝까지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의자에 앉으라는 말도 없었고 그냥 저를 서 있게 한 채로 물었습니다. 리순이 동무 남편 최철수 동무와 최근 연락한 사람 있소? 남편과 연락한 사람이 있냐고요. 저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철수가 일주일 전부터 악단 합숙 훈련에 들어갔거든요. 연말 대규모 공연 준비 때문이었어요. 한 달짜리 합숙이라 저도 그 사이 연락이 없는 게 당연하다 여겼습니다. 남편이 왜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제가 물었더니 두 남자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눈빛 교환이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온몸의 감각이 먼저 알아챘어요. 최철수 동무는 현재 소재불명입니다. 소재불명. 그 두 글자가 귀를 통해 들어와 가슴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데 채 1초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합숙 훈련 중에 소재불명이라는 건 도망쳤다는 이야기였어요. 북한에서 소재불명이란 말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사고사, 숙청, 아니면 탈북. 어느 것 하나 좋은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보이부 사람들 앞에서 그럴 수 없었어요. 이를 물고 버텼습니다. 조사는 사흘 동안 계속됐습니다. 보이부 청사에 소환돼서 같은 질문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받았어요. 남편이 사전에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냐? 외부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았냐? 돈을 따로 모으는 걸 본 적 없냐?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진짜로 몰랐어요. 철수가 탈북을 계획하고 있었다면 저한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채 남겨졌다는 사실이. 남편이 떠나는 것보다 그 사람이 나를 두고 혼자 떠났다는 사실이 더 가슴을 후볐습니다. 은별이는 그때 2살이었어요. 남편이 사라진 그날 밤 저는 잠든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도 내지 못하고 이불을 틀어막고 울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알 것 같았습니다. 철수가 저한테 말하지 않은 건 저를 위해서였던 거예요. 알면 같이 신문 받아야 하니까. 알면 표정 관리가 안 되니까. 탈출 당일까지 아내한테도 말하지 않는 침착함으로 준비해뒀던 거더군요. 그 사람 나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게 더 슬펐어요. 조사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북한에서 가족 중 누군가가 탈북하면 남은 가족도 처벌을 받습니다. 연좌제예요. 어떤 처벌이 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수도 있고 강제 이주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조용히 시골로 배치를 받아 예술단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고요. 2달 뒤 예술단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리순이 동무는 당분간 공연에서 제외됩니다. 당분간이라는 말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평양예술단에서 공연 제외는 사실상 퇴출 예고와 다름없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배급이 줄고 아파트를 내줘야 할 수도 있었으며 평양 거주권도 위태로워질 수 있었어요. 20해 가까이 목소리 하나로 쌓아 올린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청진의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북한에서 전화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순이야 걱정하지 말라. 네 엄마가 다 알아봤다. 너는 잘못한 게 없으니께 너는 괜찮을 기다. 괜찮을 기다. 그 말이 위로가 됐어야 하는데 오히려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괜찮지 않다는 걸. 그러면서도 딸한테 그냥 괜찮을 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북한 어머니들이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위로의 전부가 그거였을 겁니다. 괜찮을 기다. 버티거라. 살아남거라. 그 밤 은별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을까? 예술단에서 나온 이후 저는 장마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배급이 없으니 뭐라도 팔아야 했어요. 처음엔 집에 있던 그릇이나 옷가지를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다 누군가가 저한테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장마당 한쪽 구석에 작은 노래방 칸막이를 쳐놓은 사람이었는데 제 목소리를 듣더니 같이 일하자는 겁니다. 몇 천 원 받고 노래를 불러주는 일이었어요. 평양예술단 출신이 장마당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북한 사람이라면 다 알 겁니다. 완전한 추락이에요. 그러던 중 장마당에서 최복순을 만났습니다. 나보다 10살 정도 많아 보이는 여자였어요. 조선족 남자와 결혼해서 중국에 갔다 돌아온 적 있다는 소문이 있었고 장마당에서는 중국산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첫눈에 보자마자 저는 이 여자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눈빛. 북한에서는 보기 드문 눈빛이었어요. 복순이 저한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 노래 잘하시네요. 이런 데서 그 목소리 묻히기엔 너무 아깝지 않소?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밤에 은별이를 재우면서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런 데서 묻히기엔 아깝다. 이런 데가 아닌 다른 곳이 있다는 뜻인가? 다른 곳이란 어디인가? 복순과 친해진 건 한 달쯤 지나서였습니다. 어느 날 복순이 저한테 자기 집에 오라고 했어요. 조심스럽게 따라갔더니 골방 안에서 조그만 DVD 플레이어 같은 걸 꺼내더군요. 중국에서 들여온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하나를 틀어줬어요. 처음엔 뭔지 몰랐습니다. 화면 속에 젊은 여자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의상이 다르고 무대가 다르고 무엇보다 표정이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표정.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같은 표정. 저는 그게 뭔지 영문을 몰랐어요. 복순이 말했습니다. 남조선 노래대회요. 트로트라고 아시오? 트로트.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노래가 시작되는 순간 저는 몸이 굳어버렸어요. 화면 속 여자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가 제 가슴을 뭔가로 긁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북한 노래와 뭔가가 달랐어요. 기교가 달랐고 감정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노래엔 사람 냄새가 났어요. 당을 찬양하는 것도 수령님을 향한 충성도 아닌 그냥 사람 사는 이야기. 사랑이고 그리움이고 눈물이고 웃음이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뭔가가 터졌습니다. 울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복순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순은 제 표정을 읽었나 봐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영상을 다시 처음부터 틀어줬습니다. 저는 그 방 안에서 2시간 동안 나만 노래를 들었어요. 허용된 노래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들을. 그러면서 생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평생 불렀던 노래가 진짜 노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아니 아직 내가 부르지 못한 노래가 세상에 훨씬 많다는 것을. 그게 씨앗이었습니다.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의 씨앗. 복순이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낸 건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순희 씨는 여기서 계속 살 생각이요? 직접적인 질문이었어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복순이 계속 말을 이었어요. 남편도 없고 예술단에서도 나왔는데 은별이 데리고 여기서 어떻게 버티려고 하오.
보이부 눈에 한 번 찍히면 평생 그 그림자 못 벗어나는 거 알잖소.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입에서 직접 들으니 다르게 들렸습니다. 나 아는 사람이 있소. 강 건너는 거 도와주는 사람. 돈이 있으면 돼요. 당신같이 어린 딸 있는 여자가 여기서 버텨봐야 뭐가 되겠소.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탈북. 그 단어를 입안에서 굴려봤어요. 남편이 아마 그 길을 갔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막상 내가 그 선택 앞에 서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그냥 강 하나를 건너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를 두고 가는 거고 여기서의 모든 것을 버리는 거고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들어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 자신이 놀랐습니다. 아직 결심한 게 아닌데 입이 먼저 움직였어요. 복순이 조용히 숫자를 말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사흘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은별이 자는 얼굴을 보면 못 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을 건너다 총에 맞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한테도 그 생각이 미쳤습니다. 내가 떠나면 어머니는 청진에 혼자 남겨지는 거예요. 자식도 사위도 다 사라지고 늙은 어머니 혼자. 연좌제가 어머니한테까지 미칠 수 있었습니다. 복순한테 가서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복순은 화내지 않았어요. 그냥 그래요. 잘 생각해보소라고 했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오래 기억에 남았어요. 두 번째로 마음이 흔들린 건 한 달 뒤였습니다. 예술단에서 통보가 또 왔어요. 이번엔 아파트였습니다. 예술단 배속 아파트는 내줘야 한다는 거였어요. 2달 안에 다른 곳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2달 안에 평양에서 탈출 가능 출신 가수가 아파트를 구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사실상 평양에서 나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은별이를 데리고 청진으로 돌아가면 어머니 집에 얹혀 살아야 했어요. 연좌제 낙인이 찍힌 채로 지방으로 내려가면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배급도 없을 거고 직장도 없을 거고 은별이가 학교 가면 아이까지 불이익을 받을 거였어요. 다시 복순한테 갔습니다. 마지막 밤에 전화. 복순한테 다시 간 그날 밤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으니까 돌려서 물었어요. 어머니는 금방 알아채셨습니다. 어머니들은 다 알아요. 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순이야. 오마님은 걱정하디 말라. 은별이만 잘 데리고 가디. 그 말이 허락인지 작별인지 저도 몰랐어요. 어머니도 몰랐을 겁니다. 다만 그 순간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게 마지막 통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끊기 직전 어머니가 덧붙이셨습니다. 거기 가서도 노래해라. 네 노래는 내 거야. 당 거의 아니라. 저는 전화를 끊고 혼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은별이가 깰까봐 입을 틀어막고 울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눈물이 멈추더군요. 그리고 마음이 이상하게 고요해졌습니다. 결심이란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폭풍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조용해지는 것처럼 마음이 찰싹 가라앉는 그 순간.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그 느낌. 멘토와의 진짜 대화. 다음 날 복순을 만났습니다. 갈게요. 복순이 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은별이 데려갈 거요? 당연하죠. 애 데리고 강 건너는 거 더 힘들어요, 알지요? 알아요.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복순도 10년 전에 한 번 강을 건넌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에 갔다가 잡혀서 강제 북송됐고 그 이후에 다시 기회를 만들어 또 건넜다고 했어요. 2번을 건넌 사람이었던 겁니다. 2번째는 덜 무섭소? 제가 물었습니다. 복순이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무서운 건 똑같소. 근데 첫 번째엔 잃을 게 많아서 무서웠고 2번째엔 잃을 게 없어서 무서웠어요. 당신은 지금 아이가 있으니 더 잃을 게 많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더 잘 건너올 거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 더 힘이 세더라고. 일단 살아야지 않겠니? 살아야 노래할 수 있지 않겠니? 그 말이 그 이후로 며칠 동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출발일은 2019년 3월로 정해졌습니다.
두만강이 가장 얕아지는 시기를 브로커가 골라준다고 했어요. 겨울엔 얼어서 걸어서 건널 수 있지만 보초가 더 많고 봄 초입엔 얼음이 녹으면서 얕은 구간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 타이밍을 잡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준비한 돈을 복순한테 맡겼습니다. 평양 아파트에 남아있던 가재도구를 모두 팔아서 만든 돈이었어요. 예술단 다니면서 모아뒀던 외화도 보탰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받은 돈도요. 어머니가 어디서 그 돈을 마련하셨는지 묻지 않았어요. 물어봤자 서로 힘들어질 것 같아서. 은별이한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3살짜리 아이한테 뭘 말할 수 있겠어요. 그냥 엄마랑 여행 가는 거야 라고만 했어요. 은별이는 여행이란 말에 신이 나서 손뼉을 쳤습니다. 그 손뼉 소리가 얼마나 아프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예술단에서 공연할 때 입던 무대 의상을 꺼냈습니다. 화려한 빨간 치마 저고리였어요. 짐이 되니까 가져갈 수 없는 물건이었어요. 그걸 한참 바라봤습니다. 20살부터 입어온 옷. 이 옷 입고 평양 대극장에서도 섰고 모란 본극장에서도 섰었어요. 한 번만 더 입어봤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거울 속의 나를 봤어요. 북한의 리순이. 당의 노래를 부르는 가수. 이 사람이 내일 이후엔 없어지는 거였습니다. 그 의상을 접어서 은별이 이불 밑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이 방을 정리할 때 발견하시라고. 출발 당일 새벽 2시였습니다. 복순이 왔어요. 인기척 없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은별이를 포대기로 꽁꽁 싸맸어요. 아이가 잠결에 눈을 떴다가 다시 감았습니다. 이미 잠든 아이를 안고 문을 나섰어요. 복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산 게 3년이었어요. 은별이가 처음 걸음마를 떼던 곳도 여기고 철수랑 싸우다 화해하던 곳도 여기였습니다. 그 공간의 냄새를 기억하려고 한번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저는 속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당의 노래도 아니고 누군가 가르쳐준 노래도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만든 가락. 멜로디도 없는 그냥 마음속 소리. 살아야 해. 은별이 데리고 살아야 해. 거기 가서 노래해야 해. 건물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찼습니다. 복순이 앞서 걸으며 말했어요. 일단 살아야지 않겠소.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됐어요. 제 2번째 삶이. 평양에서 회령까지 기차로 이틀이 걸렸습니다. 복순이 구해준 표였는데 일반 칸자리였어요. 은별이를 무릎에 앉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북한 땅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2번 다시 이 풍경을 보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기차 안에 같이 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옆에 앉은 아주머니가 은별이한테 사탕을 줬습니다. 은별이가 감사합니다 하고 꾸벅 인사를 했어요.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예쁜 딸 뒀네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 평범한 대화가 왜 그렇게 먹먹했는지 모릅니다. 회령에서 내려서 브로커를 만났어요. 복순이 연결해준 사람이었는데 40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이름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쪽도 알려주지 않았고요. 그냥 서로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밤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강을 향해. 밤 11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브로커를 따라 어두운 길을 걸었어요. 산길이었는데 나무 사이로 별이 보였습니다. 은별이는 포대기 안에서 여전히 잘 자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이걸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평생 이 밤을 기억하겠구나 싶었습니다. 강이 보였습니다. 검고 차갑고 조용했어요. 멀리 맞은편 중국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하나 보였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지금 수위가 낮아요. 무릎 정도까지 올 거예요. 아이 머리가 물에 닿지 않게 최대한 높이 들고 빠르게 걸어요. 뛰면 안 됩니다. 빠르게. 아이를 높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브로커가 먼저 강으로 들어갔어요. 발이 물에 닿는 순간 차가움이 발목을 타고 순식간에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영하의 강물. 3월 두만강은 아직 겨울이었어요. 한 발 또 한 발.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은별이를 최대한 높이 들었어요. 아이가 차가운 공기 때문인지 몸을 뒤척이더니 잠결에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응, 엄마 여기 있어, 자. 조금만 자. 속삭이며 아이를 달랬어요. 발밑으로 물살이 느껴졌습니다. 강바닥이 미끄러웠어요. 한 번 발이 헛짚으면서 무릎이 물에 닿았는데 순간 식은땀이 났습니다. 은별이를 반사적으로 더 위로 올렸어요. 강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소리가 났어요. 북쪽 강변 쪽에서 빛이 훑었습니다. 경비병이었어요. 브로커가 몸을 낮췄습니다. 저도 본능적으로 허리를 굽혔어요. 물이 허벅지까지 올라왔습니다. 은별이를 머리 위로 들어올린 채로 그 자세로 굳어버렸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빛이 강 위를 한 번 더 훑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끝이에요. 잡히면 은별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 수용소인가? 아니면 이 아이까지 총을 맞는 건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다리가 떨렸습니다. 너무 추워서인지 너무 무서워서인지 알 수 없었어요. 빛이 사라졌습니다. 브로커가 고개를 들어 앞을 봤어요.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가요, 빨리. 저는 다시 걸었어요. 한 발, 또 한 발. 물이 점점 얕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발이 부드러운 흙을 밟는 순간이 왔어요. 강이 아니었습니다. 강이 끝난 자리였어요. 중국이었습니다. 강 밖으로 나온 순간 다리가 풀렸어요. 주저앉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은별이를 꼭 안았어요. 아이가 저를 팔로 안았습니다. 잠결에도 엄마를 알아보는 거였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고 조용한 강. 그 너머 어둠 속의 북한 땅. 어머니가 저 어딘가에 있을 청진. 철수가 어쩌면 이 같은 강을 건넜을지 모를 그 길.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나지 않았어요. 그냥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앞에 길이 있었어요. 어둡고 낯설고 무서운 길. 그런데 길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이제 가야 해요. 시간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걸었습니다. 자유가 이런 것인지는 아직 몰랐어요. 그냥 살아있었고 아이를 안고 있었고 발이 땅을 밟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걸로 충분했어요. 중국 땅을 처음 밟던 날 느낀 건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움이었어요. 두만강 물이 허벅지까지 젖어든 채로 강 밖으로 나왔을 때 바람이 살갗을 찢는 것처럼 불어왔습니다. 은별이는 포대기 안에서 잠결에 몸을 움츠렸고 저는 떨리는 다리로 브로커의 뒤를 따라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중국인지 북한인지 구분조차 안 되는 그 어둠 속에서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아직 살아있다. 아직 은별이를 안고 있다. 브로커가 데려간 곳은 강에서 1시간쯤 걸어 들어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조선족이 모여 사는 동네라고 했어요. 허름한 흙집 앞에 서자 문이 열리면서 50대쯤 돼 보이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말없이 저를 훑어보더니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어요. 조선말이 통했습니다. 그게 그날 밤 유일하게 다행인 일이었어요. 그 집 골방에서 첫 밤을 보냈습니다. 방 안에 이미 사람이 둘 떠 있었어요.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자 둘이었는데 눈이 마주쳐도 서로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다들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었으니까. 북한에서 왔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하는 셈이었습니다. 은별이가 낯선 천장을 보며 잠에서 깨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먹이지 못했던 게 생각났어요. 허겁지겁 집주인 여자한테 아이 먹을 게 있냐고 물었더니 아무 말 없이 밥 한 공기와 계란 하나를 갖다 줬습니다. 은별이가 그걸 허겁지겁 먹는 걸 보면서 저는 이 상황이 실감나기 시작했어요. 숨어서 먹는 밥. 이름을 물어볼 수 없는 사람들. 언제 잡힐지 모르는 두려움. 이게 자유의 첫날이구나. 브로커는 다음 날 아침 다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해줬어요. 중국에서 바로 한국으로 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라오스나 태국을 거쳐야 하는데 그것도 돈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운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 중국 공안에 잡히지 않아야 했어요. 잡히면 북송입니다.
다시 북한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보위부 조사 수용소.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선족 여자 집에서 이틀을 숨어 지냈어요.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은별이가 갑갑해서 칭얼댔는데 달랠 방법이 없었어요. 작은 방 안에서 아이를 안고 소리 없이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불러주셨던 옛 노래들. 당의 노래도 아니고 무대에서 부르던 노래도 아닌 그냥 어머니의 목소리가 담긴 노래들. 은별이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잠이 들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브로커가 또 다른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중국 내에서 이동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조선족이었는데 한족처럼 생긴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없고 표정도 없었어요. 그냥 따라오라는 몸짓만 했습니다. 화물차 짐칸에 숨었어요. 낮에 이동한다는 게 무서웠는데 브로커가 오히려 낮이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밤에 움직이는 건 공안이 의심한다고. 짐칸 안에 저 말고도 남자 둘이 더 있었어요. 역시 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눈인사만 했어요. 은별이가 소리를 내면 안 됐습니다. 아이 입을 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울게 둘 수도 없었어요. 과자 하나를 줬더니 조용히 입에 넣고 창밖을 봤어요. 그 어린 것이 뭔가를 느끼는 것처럼. 차가 멈췄습니다. 검문이었어요. 외부에서 중국공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운전사가 무언가 대화를 나눴어요. 중국어였기 때문에 내용은 몰랐습니다. 짐칸 안에 있는 네 사람이 모두 숨을 멈췄어요. 은별이도 그 긴장을 느꼈는지 제품의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1분이 지났어요. 2분이 지났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들릴 것 같았어요. 그리고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꺼번에 숨을 내쉬는 소리가 짐칸 안을 채웠어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다들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검문이 없을 거라는 보장은 없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은 넘어간 거였어요. 연길이라는 도시에 도착한 건 저녁이었습니다. 조선족이 많이 사는 도시라고 했어요. 길거리에 한글 간판이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한글이었는데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분명히 내가 아는 글자인데 간판에 적힌 내용들이 낯설었습니다. 치킨이 뭔지 몰랐고 커피숍이 뭔지도 몰랐어요. 북한에는 없는 것들이었으니까요. 연길에서 한 조선족 할머니 집에 맡겨졌습니다. 브로커가 이쪽 사람들과 연결이 된다고 했어요. 돈을 받고 탈북자를 숨겨주는 분이었습니다. 70 가까이 돼 보이시는 할머니였는데 저를 보자마자 은별이를 받아 안으셨어요. 아이볼에 손을 얹으면서 춥겠다 춥겠어 어서 와라고 하셨습니다. 조선말을 쓰시는데 억양이 달랐어요. 그래도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래간만에 듣는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그 집에서 열흘을 묵었습니다. 열흘 동안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밥을 해주셨는데 북한 음식이랑 비슷한 것들도 있었고 처음 보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음식 앞에서 은별이가 신기하다는 듯 바라보더니 먹어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이 아이가 그렇게 웃는 걸 얼마 만에 보는지 몰랐습니다. 그 열흘 동안 할머니가 저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중국에서 탈북자로 사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공안에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브로커 중에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어디까지 조심해야 하는지 감이 없었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였어요. 적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 열흘째 되던 날 밤 브로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이동 계획이 잡혔다고 했어요. 라오스 국경까지 가는 루트가 열렸다고. 그런데 추가 비용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미 준비한 돈의 반을 먼저 줬었어요. 나머지 반은 한국 도착 후에 준다는 조건이었는데 중간에 경로가 바뀌면서 비용이 더 든다는 거였습니다. 당장 내지 않으면 이동이 어렵다고 했어요. 가진 돈을 전부 꺼냈습니다. 예술단 다닐 때 몰래 모아둔 외화였어요. 전부 줬는데도 모자랐습니다. 할머니가 아무 말 없이 당신 지갑을 열어서 보태주셨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아무 조건도 없이 나중에 갚을게요. 제가 말했더니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살아서 잘 살아. 그게 갚는 거야. 그 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구이저우 성을 거쳐 윈난성까지 내려가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기차와 버스를 번갈아 탔어요. 그때마다 신분을 숨겨야 했고 은별이가 조선말을 하지 못하게 막아야 했습니다. 아이한테 지금은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은별이가 영문을 몰라 하면서도 입을 다물었어요. 3살짜리가 어떻게 그걸 알아들었는지 지금도 신기합니다. 윈난에서 국경 마을까지는 작은 버스를 탔어요. 그 버스 안에서 처음으로 불안한 일이 생겼습니다. 같이 이동하던 남자 중 하나가 버스 기사와 무언가 낮게 대화를 나누는 걸 봤어요. 중국어라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브로커한테 눈으로 신호를 보냈는데 브로커가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괜찮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예정된 곳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멈췄어요. 낯선 남자 둘이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공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눈빛이 공안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브로커가 그 남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은별이를 꼭 안고 버스 창밖으로 뛰어내릴 수 있을지 가늠했어요. 도망친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주변은 낯선 산길이었고 어느 방향이 어딘지도 알 수 없었어요. 브로커가 저한테 돌아서면서 말했습니다. 돈이 더 필요하대요. 이 구간 통과하려면.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할머니가 보태주신 것까지 전부 이미 냈으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도 없다고 했더니 브로커가 남자들한테 다시 뭔가를 말했습니다. 실랑이가 한참 계속됐어요. 결국 제가 갖고 있던 마지막 물건을 줬습니다. 평양에서 챙겨온 금반지 하나였어요. 결혼할 때 철수가 준 반지였는데 탈북 준비하면서 팔려다가 결국 못 팔고 끼고 나온 거였습니다. 그걸 뽑아서 건넸어요. 남자들이 반지를 보더니 잠깐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내려갔어요. 버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은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반지 빠진 자리가 허전한 걸 느꼈는지 제 손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라오스 국경을 넘은 건 밤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로 넘어가는 루트는 강을 건너는 게 아니었어요. 산길을 걸었습니다. 2시간 넘게 걸었는데 은별이를 등에 업고 걸었더니 나중엔 다리가 감각이 없어질 정도였어요. 그래도 걸었습니다. 멈추면 안 되니까.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넘어가는데 또 사흘이 걸렸습니다. 태국 국경을 넘자마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생겼어요. 태국 당국에 스스로 자수하는 겁니다. 붙잡히면 라오스처럼 북송될 수 있지만 자수하면 태국이 탈북자를 한국으로 보내주는 절차가 있다고 브로커가 말해줬어요. 이게 맞는 말인지 그때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믿는 수밖에 없었어요. 태국 경찰서 앞에 섰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마지막 관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은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이 손이 작고 따뜻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태국 경찰이 우리를 봤어요. 무언가를 물었는데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브로커가 대신 설명을 했어요. 통역이 왔고 서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오래 걸렸어요. 은별이는 그 사이 의자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우리는 임시 수용소로 이송됐습니다. 수용소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는데 북한의 수용소와는 달랐어요. 철조망이 있었지만 밥이 나왔고 화장실이 있었고 은별이가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던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한국 가는 거 맞아요. 여기까지 오면 거의 다 된 거예요. 거의 다 됐다는 말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수용소에서 한 달을 기다렸어요. 한 달 동안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어떻게 계실지, 내가 떠난 걸 알고 어떤 조사를 받으셨을지, 보위부가 청진까지 내려갔을지,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자꾸 생각이 뻗어나갔어요. 밤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수용소 한쪽 방에 누군가 오래된 라디오를 가져다 뒀었는데 어느 날 저녁 그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노래였어요. 복순집에서 봤던 미스트롯 화면 속에 그 노래랑 비슷한 결이었습니다. 트로트라고 부르는 것들. 가사가 다 들렸어요. 한국말이었으니까요. 노래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갔다. 그래도 살아간다.
눈물로 지샌 밤도 지나면 새벽이 온다. 라디오 앞에 쪼그려 앉아서 그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평양예술단 무대에서도 울지 않았고 두만강을 건너면서도 울지 않았는데 조그만 라디오 앞에서 눈물이 터졌어요.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옆에서 은별이가 제 등을 두드렸어요. 3살짜리가 등을 두드렸습니다. 뭔지는 몰라도 엄마가 슬프다는 걸 아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런 노래를 부르고 싶다. 당이 정해준 노래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은 노래. 살아온 이야기, 그리움, 눈물, 그래도 살아가는 이야기. 그런 노래를.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건 수용소 생활 34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였어요. 생전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은별이는 비행기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구름을 봤어요. 엄마 구름이다, 구름 위에 있어 하면서 신이 났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그냥 창밖을 봤어요. 구름 아래 어딘가에 북한이 있을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있을 거였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너무 많은 게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사람들 목소리, 간판 냄새, 불빛. 다 처음이었어요. 안내받아서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그렇게 했던 것만 기억납니다. 은별이는 제 손을 꼭 쥐고 두리번거렸어요.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국정원 직원을 만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말이 귀로 들어와서 가슴 어딘가에 가라앉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환영합니다. 이 말이 진짜라는 걸 믿는데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원에 들어간 건 인천에 도착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탈북자 정착교육기관이에요. 처음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또 다른 수용소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달랐습니다. 밥이 나왔는데 배불리 먹어도 됐어요. 은별이 어린이집도 있었습니다. 교육받고 상담받고 한국 사회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처음엔 다 낯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을 따라가기가 힘들었어요. 화면에서 본 것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치킨이 뭔지 이제 알았어요. 은별이가 처음 치킨을 먹던 날 눈이 동그래지면서 엄마 이거 뭐야 맛있어 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이 아이가 이 나라에서 자랄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원에서 만난 선생님 중 한 분이 저한테 노래를 불러보라고 하셨어요. 입소 초기에 면담을 하면서 이력을 쓰는데 평양예술단 출신이라고 하니까 직접 들어보고 싶다고 하신 거였습니다. 오래간만에 노래를 부르는 거였어요. 한국 노래를 부를 줄 몰랐으니까 그냥 북한 민요 하나를 불렀습니다. 아리랑이었어요. 아리랑은 남북이 같으니까. 선생님이 한참 들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목소리예요. 한국에서도 노래하실 거죠?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건 3개월 뒤였어요. 임대 아파트를 배정받았고 은별이는 어린이집에 들어갔습니다. 새 주민등록증에 박소희라는 이름이 찍혀 있었어요. 리순이가 박소희가 되던 날 한참 그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나구나. 앞으로는 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서울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동네가 낯설었고 마트에 가면 뭘 사야 할지 몰랐어요. 처음 가본 편의점에서 너무 많은 것들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북한에선 이런 게 없었으니까. 선택지가 없었으니까. 선택지가 너무 많아도 힘들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탈북자 커뮤니티를 통해 조금씩 사람들을 알아갔습니다. 먼저 온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이건 이렇게 쓰는 거고 저건 저렇게 하는 거라고.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모르는 게 있으면 알려주셨습니다. 처음엔 은행 가는 것도 무서웠어요. 처음엔 버스 타는 것도 헷갈렸습니다. 그래도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은별이가 어린이집에서 한국 노래를 배워왔어요. 아기 상어라는 노래였는데 계속 흥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노래를 따라 배웠어요. 아이한테 배우는 거였습니다. 그 장면이 우스우면서도 좋았어요. 이 나라에서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있다는 게. 노래를 다시 시작한 건 한국에 온 지 8달쯤 지나서였습니다. 탈북자 지원단체에서 문화 행사가 있었어요.
거기서 노래 한 곡 불러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하나원에서 아리랑 불렀던 게 소문이 났던 모양이에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오랫동안 무대를 안 섰으니까. 그리고 뭘 불러야 할지 몰랐으니까. 한국 트로트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유튜브를 봤어요. 한국에 오고 나서 처음 알게 된 게 유튜브였는데 거기서 트로트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복순집에서 봤던 미스트롯 영상들도 찾아봤어요. 그 가수들이 부르는 걸 보면서 따라 불렀습니다. 혼자 방 안에서. 은별이가 자고 난 뒤에. 처음엔 어색했어요. 북한에서 배운 창법이랑 달랐습니다. 호흡도 달랐고 감정 넣는 방식도 달랐어요. 그런데 부르면 부를수록 이게 제 목소리랑 맞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트로트는 꾸미는 노래가 아니에요. 사람 냄새 나는 노래입니다. 살아온 이야기를 담는 노래예요. 그러면 저한테는 할 이야기가 넘쳤습니다. 두만강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은별이도 있고 평양에서 보낸 세월도 있었어요. 그러던 중 저는 드디어 기회를 얻어서 행사 무대에 섰습니다. 관객은 많지 않았어요. 탈북자분들과 지원단체분들 합해서 50명쯤 됐을까요? 작은 강당이었습니다. 마이크를 잡는데 손이 떨렸어요. 마지막으로 무대에 섰던 게 평양이었으니까. 그 사이 두만강을 건넜고 중국을 지났고 라오스와 태국을 거쳤어요. 그 모든 길을 지나서 다시 마이크 앞에 선 거였습니다. 노래를 시작했어요. 첫 소절이 나오는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공기가 달라지는 걸. 사람들이 숨을 참는 걸. 그게 제가 아는 감각이었습니다. 평양 대극장에서도 느꼈던 그 감각. 목소리가 공간을 채우는 순간. 노래가 끝났을 때 박수가 왔어요. 50명의 박수였는데 수천 명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지원단체분 한 분이 나중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런 목소리를 이렇게 묻어두기엔 아깝다고 하셨습니다. 오디션이 있다고 하셨어요. TV 오디션. 탈북자 신분으로도 나갈 수 있냐고 물었더니 국적이 한국이면 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한국 국적을 이미 받았습니다. 미스트롯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복순집에서 그 조그만 화면으로 봤던 바로 그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때 그 화면 속 여자들이 부르던 노래를 들으면서 언젠가 나도 저런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긴 시간이 흘렀어요. 두만강을 건넜고 중국 화물차에 숨었고 반지를 뺏겼고 태국 수용소에서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와 작별을 했고 철수가 어디 있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은별이를 머리 위로 들고 강을 건넜어요. 그 모든 게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길이었을까요? 모르겠어요. 다만 마이크 앞에 서고 싶었습니다. 이번엔 당이 정해준 무대가 아닌 내가 선택한 무대에서, 내가 원하는 노래를 부르는 무대에서 오디션 신청서를 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합격 문자가 온 건 2주 뒤였어요. 화면을 보는데 눈이 잘 안 읽혔습니다. 은별이를 불렀어요. 아이가 달려왔어요. 제가 화면을 보여주면서 은별아 엄마 노래 부르러 가도 돼? 라고 물었더니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웃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무대는 환하게 빛났어요. 제가 처음 카메라 앞에 섰을 때 관중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화면 자막에 직업이 떴을 거예요. 탈북민. 전 평양예술단 가수. 심사위원들도 표정이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껏 걸어온 길의 무게가 전부 여기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노래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카메라 너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듣게 될지는 몰랐어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은별이를 생각하면서 철수가 어딘가에서 잘 있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생각하면서 노래가 끝났을 때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감았다 떴어요. 빛이 눈부셨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귀에 울렸습니다. 탈북 전날 밤 전화기 너머로 들었던 그 목소리. 거기 가서도 노래해라. 그렇게 됐어요, 어머니. 드디어 제 노래를 부르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장황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목소리를 이제는 한국 대중가요를 위해 이바지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